그러면 이제 우리 환경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해요. 우리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향을 볼 수는 있지만은 여기 중요한 한 6가지 정도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이제 환경 철학이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최고 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철학 또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 가지고 환경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요. 크게 이걸 우리가 하나 생태지향주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기술지향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태지향주의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경제적 욕구보다도 생태계를 더 중요시한다. 이 자연 생태계를 더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의미인데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가 진보적 생태지향주의. 이게 이제 학생들 아마 환경공학 개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Deep Ecologist, 생태 근본주의라 하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진보적 생태지향주의.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급진적 환경행동주의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이 모든 것은 자연 생태계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떤 욕구를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게 바로 이제 진보적 생태지향주의. 또 하나가 뭐냐, 이거보다 조금 더 온건한 거죠. 보수적 생태지향주의, 셀프 리라이언스 또는 뭐 소프트 테크놀로지스트 이런 말을 하는데 온건 생태주의자. 인간의 욕구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태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보수적 생태지향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지향주의와 반대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기술지향주의. 이거는 뭐냐?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생태계보다 더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기술지향주의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냐? 진보적 기술지향주의. 진보적 기술지향주의는 영어로는 environmental manager라 해가지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뭐 이걸 뭔가 하면 환경과 이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욕구를 가지만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를 중요시하지만은 이 자연 생태계 특히 환경과 이렇게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게 바로 이제 기술지향주의인데 이것보다 이제 더 경제적 욕구를 더 중요시하고 모든 것들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보수적 기술지향주의. 코르노코피아라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풍요주의자예요. 풍요주의자. 상당히 그 물질적 풍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술 개발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가 기술로 가지고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소수의 엘리트를 소위 말해 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엄청난 이 부를 창출해 낼 수가 있고 모든 환경 기술로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네. 이게 이제 비록 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얘기. 풍요주의자, 코르노콜피안, 그 미래를 상당히 낙관하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이 네 가지 이념은 말이에요. 네 가지 이념은 70년대의 환경 정책에서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생태 지향주의가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기술 지향주의에 훨씬 더 이제 가까이 왔죠.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환경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은 거의 여기에 소위 말하는 진보적 기술지향주의가 대부분의 환경 정책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던 쪽은 지금은 그 선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환경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은 기술로 그래 상당히 많은 것들을 뭐 대기오염 물질도 그렇고 수질오염 물질 이것들이 많이 해결돼.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는 힘들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들고 여기에 많이 지금 선진국들은 그 환경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봐요. 학생들이 그 개론에서 한번 이런 봤을 거예요. 한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 생태 근본주의. 앞에서 우리 봤던 거죠. 생태 근본주의. 그 한때 7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인구가 줄어야 지구가 산다. 아른 네스라는 노르웨이의 오슬레 대학교 교수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 와서는 이게 다 틀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이 뭔가 하면 크게 네 가지.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연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지금 이 우리가 생태계의 어떤 하등 생물들 그 위에 점점 인간은 최고의 모든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생태계 조직이 잘못됐다. 이게. 인간도 그 안에 그 생태계의 모든 생물종 안에 하나다. 동등한 모든 생명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연계의 절대적 존재는 없다. 절대적 존재는 인간인데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지구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봐요. 개미도 뭐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딥이 갈라지냐?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보려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자연을 더 볼 수 있다. 이때 딥이란 말이 남아가지고 이런 딥이 갈라지라는 말을 쓰고 하는 거죠.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태지향주의자들이에요. 두 번째 뭐냐? 정치 체제와 정부의 토징제예요. 정치 체제는 뭐 학생들 잘 알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냐, 그 마켓 이코노미 모든 것이 자유의 의지에 간데, 근데 이 계획 경제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국가가 다 컨트롤하는 거죠. 한때는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환경에서는 우위였다고 할 때가 있었죠. 학생들 아마 그 개론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환경이 훨씬 더 나았죠. 훨씬 더 지금 뭐 동구라파라든지 북한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거의 환경에서 망했죠. 근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위를 보인 건 사실이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대부분 다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환경 통제주의하고 시장 지향주의. 시장에 그냥 두는 거죠. 시장에. 그 과거에는 이랬죠. 사실은 그 뒤에 우리 한번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1800년대 이럴 때 국부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엄청난 이 시장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 그럴 때 시장에 뒀더니만은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하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 봤던 그 시장이 실패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환경을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환경통제주의, 시장지향주의 둘 다가 적절히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안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배분되고 있죠. 무엇이 그러면 환경에 나왔냐? 이거는 몰라요. 이게 무엇이 나왔나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안에 따라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해 폐기물이라든지 유독성 화학 물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
아주 인체에 유해하고 자연 생태계에 유해한 것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아주 통제주의로, 환경 통제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수질오염 물질,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학생들 뒤에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배울 건데 시장에 둬가지고 온실가스 배출권도 서로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배출권 거래제도, 대기오염 물질도 그런 걸 지금 하고 하죠. 그럴 때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서 이럴 때 시장 제한주의, 다시 말해 지금은 뭐 하느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환경 통제주의하고 시장에 남겨두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가 이게 정부가 얼마나 통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한때 부러지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환경공학 개론에서 잠시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고 나와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한때 우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거주 이전 자유로 폭발적인 도시가 팽창하고 시장경제에 의해 가지고 급속한 산업화를 초래하니까 그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되니까 이때 이 시장의 실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환경 우위다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머레이 북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라마포 칼리지인가 그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이런 이념을 그했고 이 이념이 한때는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환경 우위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파괴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환경이 다 오염되고 뭐 자본주의는 지구 생태계의 암적인 존재다.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이 뭔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는 내부 계급 투쟁으로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 투쟁으로 결국은 이 계급의 모순 때문에 몰락할 것이다.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이것 플러스 환경위기가 자본주의 종말을 부르는 새로운 역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무계급 분산된 민주공동체, 자연생태기술에 기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생태주의의 목표였죠. 그리고 급진적 평등주의 주장을 하고 환경운동이 자본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문명의 이기가 결국은 지구를 불태우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사회생태주의죠. 지금은 90년대 와가지고 거의 이것이 이제 몰락된 거죠. 눈에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게 뭔가 하면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환경 이념이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민의 참여에 따라 가지고 환경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요. 종합적 합리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전문가 지식과 기술로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정책을 세우는 거죠. 분권적 점진주의는 뭔가 하면은 전문가 지식과 기술보다는 시민 참여가 더 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낫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 학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그것보다는 시민이 나서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나무도 심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분권적 점진주의인데 지금 그럼 뭐가 남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책, 강과 호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정책, 이게 다 뭐냐? 전문가들이 하수 처리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수 처리장을 짓고 어디에서 수돗물의 상수원을 물을 가져오고 그 파이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다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종합적 합리주의가 좋고 그렇지 않고 에너지 자원 절약, 녹색 소비, 쓰레기 감량화
이건 다 뭔가 하면은 바로 시민의 참여가 돼. 분권적 점진주의. 이거 다 뭐냐? 사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 성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경제 성장에 이것도 지금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 이게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세 가지. 첫째, 경제 성장 우선주의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환경 정책이 경제 성장 우선주의에 따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환경 보전 우선주의. 경제 성장보다도 환경 보전이 더 앞선다. 그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적 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환경 보전을 그 경제 성장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환경 보전. 세 번째가 뭔가 이걸 조화론적 환경주의라 그러는데 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렇죠. 둘 다 경제 성장도 환경 보전도 어느 정도 다 추구하면서 조화론적인 어떤 그런 환경주의가 중요한 환경 정책의 방향이었는데,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보니까 부국 환경주의,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킬 수 있더라.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뉴턴 이론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이 학생들 아마 이 뉴턴 이론 우리가 개론에서 배웠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환경이 나빠지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자원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초기 산업화 과정에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냐?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사람들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환경이 중요하구나. 왜? 이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쾌적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국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냐? 환경 기술이 향상되는 거예요. 또 환경 기술뿐만 아니고 다른 기술들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장에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나와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걸 잘 새로운 기술들, 환경을 덜 해치면서 어떤 물품을,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향상되니까 환경의 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녹색 성장이죠. 이것이 유턴이 가능하고, 유턴이, 다시 말해 이게 뭐냐 하면은 이쪽은 잿빛 성장은 경제는 성장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는데 녹색 성장은 그린 그로서는 뭐냐면은 경제는 성장하면서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녹색 성장인데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이 되니까 부국 환경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국 환경주의를 결국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물론 시민의 국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하지만은 바로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환경과학과 기술이 뒷받침 해주니까 이게 잘 살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아야지 환경이 좋아지는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대세지요. 학생들이 아마 가난한 나라에 가보고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은 이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져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 지금 이게 이제 거의 그 조화론적 환경주의, 환경 보전 우선주의, 경제 성장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과거 이 환경 정책에서 섰던 그 정책 방향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거의 여기에 바탕을 하고, 물론 이걸 무조건 잘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념적인 어떤 그 타당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이제 녹색 성장주의라는 것이 한때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했는데 그때 뭔가 하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해가지고 로카본 그린 그로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 바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A New Path for Growth. 새로운 성장 패스가 뭔가 하면은 길 뭐 이런 거죠. 새로운 성장의 길인데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한다 이거지. 어떻게?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걸 추진했던 정부가 이제 이명박 MB 정부 때 이걸 했는데 경제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말이에요. 경제가 성장을 환경의 그린 그로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economic growth that enhance not degrade environment. 다시 말해가지고 경제 성장인데 환경을 enhance 고양시키고 좋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경제 성장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economic development 모델 그 경제 발전 모델인데 that seek impetus for growth from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보호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찾는 그러한 이제 그 경제 성장 모델이다. 이 다시 말해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동력을 찾는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 경제도 성장하고 환경도 아까 부국 환경주의는 뭔가 하면은 부자가 되고 잘 삶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데 이거는 뭐냐? 이 환경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추구를 하자. 물론 환경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우리가 환경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말이에요. 외국에 수출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더 좋은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하고 있죠. 우리가 하우스 처리장도 짓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죠. 또 뭐 먹는 물 문제, 각종 이 환경에 관련되는 기술들을 중요한 기술로 이제 수출도 해가지고 경제 성장 동력을 가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봐요. 태양광하고 풍력, 지금도 이번 정부도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근데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지금도 온실가스를 줄이면은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러한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거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 동력을 쓰겠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그 기후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 지금은 기후변화 자체를 상당히 뭐라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사기다.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미국이 그래가 파리 협약도 탈퇴하고 했지. 한때는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 많은 데서는 지금 믿지 않죠. 그리고 이런 책도 나왔어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지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 서겠다 그러니까 덤 에너지라고 해. 멍청한 에너지네. 이게 왜냐하면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지금도 이게 지금 우리가 풍력 태양광 같은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지금 되는 지금 이번에 또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고 근데 이걸로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게 이게 녹색 성장주의. 한때 이것을 추구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뭔가 했는데 거의 이제 먹히다고 이것도 그래 하나의 뭔가 하면은 그런 경제와 관련된 하나의 환경 정책 방향으로 한때 인정되었던 거죠.
지금은 아마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 자체가 흑우다, 또 기후변화 자체도 이게 흑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아마 관련되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보도록 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는 좀 이게 흑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생들 잘 알아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용 시점에 따라 가지고 환경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환경 정책 방향이 다르게 된다. 적용 시점이 뭐냐? 사전에 접근하는 방향이나 사후에 접근하느냐. 이것도 뭔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사전적 접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 앞에서 우리 개론에서 잠시 우리가 봤죠. 3대 평가가 있죠. 환경 영향 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생태계 위해성 평가, Ecological Risk Assessment, 전과정 평가, Lifetime Assessment, Life Cycle Assessment. 그렇죠? 전 과정이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에 의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내고 뭐 공항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할 때 사전에 그것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평가해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예요. Ecological Risk Assessment,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뭔가 하면은 새로운 화학 물질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마구 쓰다 보니까 프레온 가스 같은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DDT 같은 것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 생태계에 남아가지고 자연 생태계의 모든 곤충들이 죽고 말이에요. 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허용해가지고 자연계에 나오기 전에 그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하는. 요 물질에 대한 거. 전과정 평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제품들. 지금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테레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사전에 전과정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제품은 생태계 자연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적게 줬고 또 다 쓰고 나면은 이것이 다시 어느 부분을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게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지. 이 제품, 화학물질,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전에 정책을 세워나가는 사전적 접근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토지이용 규제 이런 것들,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것들. 왜 팔당 상수원에 개발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사전에 환경 문제를 막자는 거지. 이게 다 사전적 접근이지. 토지이용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원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개발을 못하게 하고, 혹시 개발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잘못되면은 사고라든지 또 오염 물질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게 다 뭔가 하면은 토지이용 규제이기 다 사전적. 사후적 접근은 뭐냐?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그 공장에서 폐수가 나올 때 그 나오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출 규제. 또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는 건 배출 규제. 대기오염 물질 못 나오게 하고, 여기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일단 폐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걸 규제하는 것들이. 그리고 공장이 입지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만들어지고 난 뒤에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또 환경기초시설, 이게 뭔가 하면은 폐수 처리장, 소각장, 그 다음에 무슨 뭐 매립지, 환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게 다 뭐냐, 사후적 접근 방법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전적 접근의 환경 정책 방향에 포커스를 둔다. 사후에 또 이걸 접근한 포커스를 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사전적 접근에 우리가 환경 정책 방향을 맞춰야 되고, 어떤 것들은 사후적 접근 방법에 환경 정책 방향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 범위에 따라가 이게 달라져요. 적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적용 범위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술 정책적,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공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 용어를 이
적용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기술 정책적은 뭔가 하면은 공정이나 원료, 에너지 사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기술로 해결한다. 아마 학생들이 이 그림을 앞으로 자주 보면서 우리가 환경 정책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모든 제품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원료하고 거의 모든 생산 공정에 우리 환경 문제가 다 개입되는 거죠. 원료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공장은 없어요. 원료, 물, 에너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만들면은 이 제품이 나오죠.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죠. 쓰레기가 나오죠. 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기오염 물질, 쓰레기, 이 폐수가 다 이제 환경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느냐?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데 기술 정책적은 뭔가 하면은 원료, 에너지, 물, 뭐 이런데 어떤 그거는 그냥 두고 공정이나, 그리고 여기에 프로세서 공정이 있죠. 그 공정이 친환경 공정이 있을 수 있고 환경 문제를 덜 일으키고 폐수가 덜 나오고 대기오염 물질이 덜 나오고 쓰레기가 덜 나오는 프로세스 1, 2, 3가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죠. 있는데 공정이나 원료 에너지 사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기술로 해결한다. 이거는 뭐냐? 바로 여기에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 우리 저감 시설들 있죠. 뭐 여과, 집진 뭐 이런 거, 또 쓰레기, 이런 것들,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필터, 쓰레기 재활용, 폐수 처리, 여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기술 정책적 정책 방향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조 정책적, 이게 뭔가 하면은 요것만으로 가지고 안 될 경우에,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뭔가 하면 아예 공정 원료 에너지 자체를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친환경 공정, 원료도 말이에요. 좀 더 청정 원료 같은 걸 가져와서 쓰고 하는 것. 산업 자체를 구조를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여기에 기술 정책의 모든 환경 정책의 환경 정책을 여기 방향을 세웠죠.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산업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공정. 이거는 뭔가 하면 환경부의 범위를 넘었었어요. 이거는 주로 환경부는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산업의 친환경 산업을 바꾼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환경부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이게 바로 구조정책적 환경정책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체제 초월적, 현재의 경제 및 사회 추세를 새로 바꾸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녹색 경제, 다음에 우리 뒤에 가면 녹색 경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 자체를, 경제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녹색 경제다. 환경을 고려한 경제 시스템, 또 문명 자체도 뭔가 하면은 환경을 고려한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린 이코노미, 그린 잡 뭐 그런 나오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바로 이 기술 정책적은 바로 여기 나오는 폐수, 대기오염 물질, 쓰레기 이런,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한다. 기술 정책적이죠. 구조 정책적은 이야기했죠.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공해 산업 같은 거는 거기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많은 경우에 이게 또 후진국으로 가고 하죠. 공해 산업 같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경제, 사회, 체제를 변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 환경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다 환경 정책에 사용되고, 여기가 바로 우리 환경부에서 주로 포커스를 두고,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그 나아가지고 이건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문명까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모든 그걸 다루어 나가는 것.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 하기 때문에 환경 정책의 하나의 적용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학생들, 우리 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 수고했어요.